우리도 이제 지난 4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를 했었죠. 네. 4월 19일 날 인도에서 이번에 세계 최대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인도 총선 우리는 하루에 끝나잖아요. 여기 얼마나 걸리죠? 인도 총선은 4월 19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6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총 4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인도는 이런 거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인도는 100% 전자투표입니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찍어요?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누가 하는지는 비밀 투표죠. 여기 투표용지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예. 인도가 문맹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당의 이름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정당을 그림으로 표시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삼지창처럼 생긴 것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있는데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입니다. 저 또 왔어요. 네, 오늘은 제 옆에 계시는 최준영 박사님과 인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 소장님이 이미 다 공개를 하신 것처럼 네.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 예. 큰 이벤트 있죠. 인도는 어떤 나라 같으세요? 인도는 예. 정말 알면 알수록 일단 가면 실망하는 가면 나라. 실망하는 나라. 겉에서는 그래도 매력이 많은 나라. 인크레더블 네. 인디아라는 매력이 많은 나라. 많은 나라. 알면 좀 살면 좀 실망할 것 같은 나라. 그러시군요. 네. 어떻든 간에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되게 많은데 네. 뭐 인도를 표현하는 수식어 되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는 맨날 뭐 어나더 월드다, 어나더 유니버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되는 인도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네. 예,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의견이 네.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반영해요? 투표로. 투표로.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투표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뭐 형식상 네. 이제 갖춘 건데 인도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지난 4월 10일 날 네. 이제 22대 총선거를 실시를 했었죠. 네. 한 10일 정도 뒤인 4월 19일 날 인도에서 이번에 세계 최대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록사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인도 총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선을 딱 치르고 나면 사람들이 막 한탄을 하시죠. 이렇게 색깔 딱 나눠가지고 동서로 나눠지는 것처럼 인도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인도 총선 우리는 하루에 끝나잖아요. 예. 여기 얼마나 걸리죠? 인도 총선은 4월 19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네. 6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총 4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쫙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1부터 페이지 7까지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각 지역별로 선거 날짜들이 다 다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는 언젠지를 찾아보면은 요 색깔로 맞춰가지고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상관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맨 마지막에 6월 1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일까지 진행인 거예요? 6월 1일 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월 1일까지 진행이고요. 네. 투표는 44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 개표는 6월 4일 하루에 딱 끝납니다. 오.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카운팅 온 준. 네. 예. 6월 4일 날.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선거를 하는 데는 44일 동안 걸리는데 개표는 6월 4일 딱 하루 만에 끝을 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지상 최대 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인도의 유권자는 몇 명쯤일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 명 그렇죠. 넘어섰으니까 14, 15. 그러면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따진다고 하면 9억,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9억 6,900만 명이라고 일단은 인도 선관위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쳐서 10억이다. 10억인데 이 10억 명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 왼쪽이 지금 인도 유권자입니다. 네. 오른쪽이 보면은 인구 좀 많다라는 나라를 합한 거예요. 맨 밑에부터 인도네시아 2억 명 유권자, 미국 한 1억 7천만 명, 파키스탄 한 1억 3천만 명, 방글라데시 한 1억 2천만 명, 멕시코 한 거의 1억 명, 그 다음에 뭐 남아국 이 정도를 층층이 쌓아 올려도 안 되네. 인도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와. 아니 이 유권자들을 10억 명 가까이 되는 유권자들이 누구누군지 네. 리스트에 담아 놓는 것 자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힌디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단은 투표용지에 쓰여 있는 언어만 해도 12가지가 넘어요. 12가지가 이제 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까지 투표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 와야 되고, 네. 막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9년 이제 코로나 전에 실시했던 선거 때는 70억 달러가 들었어요, 비용이. 70억.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인도 선거 한 번 하면 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예, 돈을 많이 쓰니까. 이번 선거는 그래서 최소 100억 달러는 들 거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 150억 달러 정도 들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오 소장님께서 이제 아까 딱 질문해 주셨잖아요. 이 도대체 누가 유권자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겠다. 네. 싶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인도 사람들은 뭐, 이 신분을 증명할 수단도 없고, 뭐 되게 이래.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지난 한 20년 사이에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유권자 확인과 관련돼서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만 18세 네. 이상이면은 일단 성인 거주자면은 일단은 투표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아이디 카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생긴 것을 발급을 합니다.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요게 이제 보면은 그 투표를 위한 아이디 카드에 선관위에서 예쁜데요? 예쁘죠. 네. 그러니까 꼭 요거만 있어요. 이 카드가 있어야만 선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인도 사람들은 뭐 여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유권자 아이디 카드. 근데 요거 신분증도 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분증을 겸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할 때 우리 유심 같은 거 사고 막 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제 발급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카드인데 EPIC, EPIC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앞쪽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명.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냐? father's name. 잘 본인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네. 또는 이제 뭐 아버님이나 엄마 이름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코드 같은 경우도 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선거용 바코드예요. 이게 띡 찍으면 바로 딱 나올 수 있도록 예 하는 거고, 사진도 이제 있고 여기에는 이제 뒷면은 없지만 뒷면에는 주소, 네. 그 다음에 당신의 선거구는 어디입니다라고 해서 그 안내해 주는 것도 이제 같이 있는데 이렇게 꼭 실물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럼...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그 등본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그쵸. 마스크 살 때 그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네. 그때마다 종이로 들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아직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전자지갑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전자민원 이렇게 발급받으면 거기 있잖아요. 있죠. 예, 운전면허증도 좀 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인도에서도 이제 보안 PDF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패스워드 넣으면 딱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요걸 들고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고 혹시나 중복 투표할까 싶어서 사람들한테 손에다가 잉크를 이제 묻혀줍니다. 잉크 묻으면 한 사람. 네, 투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인도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도는 이런 거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인도는 100% 전자투표입니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찍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네. 찍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누가 하는지는 비밀 투표죠. 이제 보면은. 네. 예. 여기 투표용지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예. 인도가 문맹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당의 이름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정당을 그림으로 표시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들이 있죠. 네. 보면은 뭐 삼지창처럼 생긴 것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연꽃 모양. 네, 여러 있고. 가지로 이제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찍고 그것을 이제 스캔해서 자동 분류해가지고 이제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 너무 긴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다 수개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생긴 전자투표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왼편에는 각 정당의
그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옆에 이제 그 동네에서 쓰는 공용어로 쭉 인쇄가 돼 있고 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오른쪽에는 그 상징물들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쪽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에다가 버튼을 띡 누르면 끝이에요. 네. 그럼 저기서 잉크가 묻는 거예요? 잉크는 안 묻어요. 이거는 이거는 잉크랑은 상관은 없어요. 아, 네. 그냥 누르면은 딱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조작이 되는 조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네. 나는 1번 투표를 찍었는데 이 서버에서 누가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투표한 게 다 3번으로 다 인식이 되면 어떡해. 아, 그런 고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또 소프트웨어 또 강국이잖아요. 해킹하려고도 왜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버가 없어요. 여기 그냥 담기고 끝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기계가 좀 단순해 보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한 투표기에 최대 2,000명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법상 유권자로부터 반경 2km 내에 투표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 투표 기계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150만 대 정도 필요해요. 보면. 아이고야. 예, 150만 대가 놓여 있는데 보통 한 선거구에 맥시멈 해봐야 한 1,500명 정도니까 2,000명 정도 데이터를 기록하면 끝이에요. 보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요 종이 같은 경우는 최대 64명까지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 지금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9번 정도를 찍었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내가 9번 찍었나?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화면이 있죠. 네. 일단은 내가 딱 누르고 나면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가 여기 잠시 뜹니다. 한 7초 정도 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키오스크 네.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은 영수증 발급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그러면은 우리 주문번호만 요만큼 네. 해주잖아요. 네. 요 주문번호가 자동으로 프린터가 돼서 요 밑에 통으로 떨어집니다. 요 안에 예, 베이지색으로 돼 있는. 요거는 완전 밀봉 상태예요. 보면은.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 있는 메모리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냥 탁탁탁 끼면은 자동으로 집계가 그 동네에서 딱 되는 거예요. 이 종이는 왜 있느냐? 만약에 메모리를 딱 꼈는데 메모리가 이게 안 읽혀.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요거를 이 서로가 수개표로 하는 범위 내에서 뜯어가지고 1번 매표, 2번 매표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서버 저장은 없어요. 그리고 요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요걸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전자투표가 생겼냐면은 예전에는 이 투표함 탈취, 막 난동 맞아요.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뭐, 그거를 나르고 또 그 안에서 바꿔치기 하고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고 보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이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네. 다투기도 하고 이게 과연 해킹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또 뭐 해커톤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은 다 지금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44일 동안 해가지고 6월 1일 날까지 되는데 개표는 6월 4일 딱 오늘 개표합니다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개표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러네요. 10억 명 유권자를 가진 나라가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선거를 한다. 네.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길 거냐, 누가 당선될 거냐. 뭐 선거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누가 이기죠? 모디가 이기겠죠. 그렇죠. 모디 총리. 네. BJP라고 보통 부르는 네. 여러분들 이광수 교수님, 저랑 이제 진행하는 이광수 교수님 인도 이야기 보시면 나오지만 바라티아 이제 자나타라고 하는 BJP라고 보통 부르는 이 네. 당이 이제 유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도는 내각제 국가니까 모디는 3선.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이제 장기 집권 궤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썩 좋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라는 나라의 매력은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힌두, 뭐 이슬람, 뭐 온갖 뭐 불교, 막 이런 애들 막 섞여가지고 서로 노프라브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매력인데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 사실은 맞아요. 모디 수상 지난 집권 시기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슬람 신도들은 이제 2등 시민처럼 맞아요.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2등 시민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네. 거의 이제 배척하려고 네. 해서 기도 못 펴게 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이제 BJP 같은 경우는 이제 500 전체 이제 인도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43석 외우기 쉽죠? 543. 네. 543석인데 그 중에 346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과반을 훌쩍 뛰어넘죠. 네. 상원도 있는데 상원은 245석인데 이 중에 122석이니까 과반이 살짝 안 돼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상원은 이번에 선거 안 합니다. 상원은 이제 주의회에서 이제 간선으로 이제 뽑는 거니까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 BJP 그러니까 이제 모디가 이끄는 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겸손하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370석 정도. 겸손하게. 네, 346석에서 370석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2019년 네. 선거를 가지고 결과를 그려놓은 지도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도 많이 이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네, 선거구별로 이렇게 맞습니다. 픽토그램으로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놓는데 쭉 보면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BJP입니다. 모디당. 예, 모디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색깔이 약간 옅은 게 이제 BJP하고 연정을 구성한 이제 범 BJP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야당은 이제 어더스라고 표현한 이런 쪽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도 색깔이 쫙 이렇게 갈리네요. 그렇죠. 네. 모디는 주로 어디 쪽? 북쪽 쪽이. 맞습니다. 네. 북부와 중부 지역 쪽에 주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디가 이제 북부, 이제 델리가 있는 쪽이 이쪽이잖아요. 네.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중부. 이런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했어요. 여기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몇 석을 가져갔냐면은 303석을 가져갔어요. 아까 346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43석 빼고 나면은 이 동네에서 싹쓸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목표 달성을 하려면 네. 조금 남부 쪽에도 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남쪽이 이제 한 130석 정도가 네.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득표를 해야 원하는 정도의 이제 득표를 얻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2019년 당시에 보면은 이쪽 남부 지역에 있는 의석수가 정확히 말하면 129석. 인데 이 중에서 29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20석 이상을 더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보면은. 남부는 왜 이렇게 전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 남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도를 나누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인도 남부는 또 원하더 월드예요. 네, 인도 남부는 좀 따로 노는 동네? 어떤 의미에서 언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말이 달라요. 언어. 힌디가 안 통해요. 힌디어가 안 통하는. 그리고 종족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도 많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있는 곳이 이제 인도의 남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뭐 몇 달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인도가 이렇게 완전히 남북으로 디바이드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렸는데 인도 남부는 이제 5개 주를 보통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 전체가 28개 주예요. 네. 28개 주에 이제 연방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령이 있는데 28개 주 중에서 5개 주, 안드라프라데시라고 하는 AP라고 보통 쓰는 이 주, 그 다음에 카르나타가, 그 다음에 케랄라, 타밀나두, 벵갈라나 등 해서 5개 주가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 주를 묶어서 흔히들 그냥 인도 남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옛날 걸 찾아보시면 4개예요. 요 텔라나가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4개였어요. 그러다 지금 5개.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라고 보시면 옆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나가 있는 챈나이. 네. 네,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공장들이 있는 챈나이. 여기가 이제 타밀나두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소장님도 이제 인도 IT 하면은 생각나는 도시가 뭐 방갈로루. 네. 뭐 이런 도시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남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들이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씁니다, 보면은. 그리고 인도 남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인구가 한 15억이다 생각하면은 한 3억 명, 한 2억 한 몇천만 명이 사는 동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색깔이 달랐을 때, 그 네. 정당 색깔이 달랐을 때, 그 북쪽, 중부, 북쪽이 이렇게 몰려 있고 남부는 전멸이었잖아요. 예. 근데 모디 BJP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인들이 지지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남부 쪽에는 대부분 뭐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힌디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북쪽하고는 근본적인 토양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모디가 이야기하는 극우 힌디 민족주의가 이렇게 씨를 쫙 뿌리면 촉촉촉 잘 크는 토양이라고 생각하면 이 남쪽은 그 토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씨를 뿌려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밑에 쪽 지역이 좀 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못 살면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되는데 남쪽은 생각보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그러면 인도 북부에 있는 이제 우타르 프라데시, UP라고 보통 쓰는 지역이랑 네. 비하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비하르. 이 뭐 여기 뭐 우타르 프라데시 같은 경우는 한 주 인구가 2억 7천만 명인가 3억 명이거든요. 와.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못 사는 주랑 비교해 보면은 이 남쪽 주는 저기 1인당 GDP가 4.2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이 쭉 나와 있죠. 사우스, 노스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이제 주마다 상황이 달라요. 북쪽이라고 다 못 사는 건 아닌데 네.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눈여겨 보실 거는 빨간색 평균. 빨간색이 평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은 인도 북부는 3,000달러 살짝 넘는데 인도 남부는 3,000달러 후반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여기 3, 4천에 몰려 있잖아요. 네. 인도 북부 같은 경우는 여기 1,000달러부터 5,000달러까지 막 이렇게 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도 남쪽이 더 우수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간다. 네. 그럼 외국 기업이잖아요. FDI. 같은 경우도 다 남쪽이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 소장님이 이제 인도 사람들은 글을 잘 몰라요라고 네. 하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사실 글을 모르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그쵸. 여성들의 문해율, 글자를 아는 비율 같은 경우도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육박해요. 높네요. 근데 북쪽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살짝 넘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왠지 좀 투자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좀 더 똑똑할 것 같고 제조업도 좀 많이일 것 같고 진짜 어나더 월드인데요? 좀 어나더 월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지표, 뭐 이를테면은 이제 빈곤율. 빈곤 같은 경우 보면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10% 중반에 대비해서 여기서는 한 5% 이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1인당 소비 역량 보면은 훨씬 높게 나타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쪽은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제 영아 사망률 또 적고, 그러니까 애를 적게 낳아요. 애도 적게 낳고 그 애를 잘 키우고 학교도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은 좀 잘 살고 이런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도의 그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네요.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FDI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다 남쪽으로 몰리네요. 예, 남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93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남쪽 지역 GDP가 전체 인도 GDP의 한 24%. 그러니까 이쪽 인구가 한 20% 되니까 뭐 그 정도 인구만큼의 GDP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전체 인구 비중은 20%인데 GDP는 31%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라서 네.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왔을 때 네. 주로 어떤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 왔는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그런 저렴한 인건비라는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물론 서비스 이제 그 IT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북쪽 남쪽을 따져봤을 때 남쪽이 계속 선호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쪽은 뭐 케랄라나 이런 지역 뭐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카스트 제도가 약간 모계 사회 중심이에요. 모계 사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모계 사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건 많이 시켰고.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카스트 계층이 상위 계층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 계층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런 문화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남쪽은 이렇게 지표 계산해 보면 뭐 이를테면 여자아이들,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가나 이런 비율도 남쪽. 그다음에 뭐 북쪽에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 뭐 4점 얼마 찍을 때도 밑에 쪽은 뭐 2점대 이렇게 찍고 일찌감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해왔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의 파워하우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투자의 35%가 지금 이제 남쪽에 몰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아마존 네. 같은 경우가 이제 방갈로르 아까 여기 방갈로르. 지도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방갈로르 네. 여기에 지금 아마존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MS 같은 경우도 그 하이데라바드 텔랑가나에 있는 여기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여기에 MS 관련 센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하겠어요. 그렇죠. 뭔가 따져서 비즈니스하기 제일 좋을 때를 따져서 보는데 남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첸나이 네. 여기 지금 첸나이에 보면은 총 영사관이 별도로 있어요. 델리 말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 첸나이에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첸나이나 타밀나두 이런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조업이 잘 발달해 있고 잘이라고 해도 우리 기준에 보면 낮지만 네. 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전체적으로 기술 유니콘 같은 경우에 절반 가까이가 이 남부 출신. 그다음에 IT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 60%가 넘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제 그 인도로 간 이 중국 엔지니어들 분투기 아이폰 생산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콘 공장도 이 타밀나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가 인도 전체 이제 1차 벤더겠죠.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 업체가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알기로는 인도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화가 딱 정착이 되기 전에 이미 탈산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모디 총리가 야 이거를 그럼 우리 한번 제조업으로 GDP를 한번 싹 끌어올려 보자. 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 25%까지도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와 이렇게 막 했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돈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이 그냥 들어올 리는 없을 테고 네네. 그러면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대줄게 네. 뭐 하면 좀 지원금을 줄게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돈으로 그렇죠. 좀 데려온 게 네.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인도 자체의 매력보다는 네. 지금 들어온 기업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금과 어떤 서포트 때문에 단기적으로 왔다 갈 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글쎄요. 들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인도라는 시장 자체가 원체 큰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우스갯소리로 냉장고 만 팔아도 점점 어떻든 간에 우리 수준에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해 보이는 수준이지만 네. 그것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 뭐 이제 스마트폰도 다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팔겠다라고 하는 세계의 공장을 생각하면 인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여지지만 15억 인구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젊은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하고는 아직 좀 거리가 먼 나라 생각해 보면 그 내수 시장만 잡아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오수영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정답이 있는 게 탈산업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고민이 일자리거든요. 네. 모디 수상이 메이크 인 인디아 하자라고 했던 게 자기가 집권하면서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도는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 단 한 번도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그 제조업, 그쵸. 그것도 저임, 우리 옛날 미싱질하고 막 납땜하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 기회가 다 지나간 상태에서 IT가 이제 먼저 들어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이제 하는데 남쪽은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근로윤리?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인도 남부 옛날 아이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북부에서는 여성들이 혼자 나가서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비해서 인도 남부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별 문제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런 샘플 케이스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도에서 보이셨던 지금 요 타밀나두라고 하는 네. 요 우측 밑에 있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도 전체 여성 제조업 일자리의 한 20% 가까이가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따지면
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밥 먹고 자면서 일하고 거기서 있는 학교 기숙사 뭐 저녁 야간 학교 가서 배우고 이런 모델이 작동하는 동네가 요 남쪽 동네는 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쪽에서는 그래도 제조업 주로 사실 남쪽에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러면은 들어와 있는 뭐 IT 네. 뭐 이런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대체제로 인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인도의 내수 시장을 염두하고 들어온 회사들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지금 점유율 2위 오랫동안 잘 해왔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은 뭐 아직까지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바뀌는 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이폰부터일 것 같아요. 아이폰은 지금 최신형 모델이 몇이죠? 아이폰 15? 아이폰 15죠. 아이폰 15가 인도에서 이제 스탠다드형, 가장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80%, 인도에서 20%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아이폰이 다음번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나오면 인도에서 생산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도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있는 그런 면인데, 그러니까 인도 남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아저씨들 다 이렇게 길에 누워 있고 막 이런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한다기보다는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좀 고생하는. 그래서 이제 인도 남부에 있는 이 사장님들은 여기서는 남부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 북부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말도 달라요. 그래서 기껏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 인도 남부에 있는 사장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서 나오는 중고 자동화 기계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라리 자동화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북부에는 막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인도 남부는 이제 자동화가 되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죠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인력을 다루기에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노동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인력을 잘 쓰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뭐 아이폰 같은 것도 어떤 전자기기도 여기에 와가지고 모든 제조 공정을 다 한다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네. 최종 조립만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경제 입장에서 보고 보면 부가가치는 굉장히 낮은 거죠. 네. 낮으니까 사실은 그 근로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내수로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막 경제력으로 막 생산성을 막 높인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 그래서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소장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셔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폭스콘 처음에 우리 아이폰 3GS 뭐 4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막 부품 다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가가치 막 어디 몇 불 하고 어디 몇 불 갔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아이폰 4, 5 시절에 중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몇 %였을 것 같으세요? 몇 %였을까요? 3%에서 4%였어요. 인건비 따먹기였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시간이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폰 전체에서 중국이 부가가치가 30% 이상이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도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은 이만큼 20년이 걸렸으니까 인도는 그거를 한 5년 만에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안 되겠어 라고 보면 너무 인도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닐까? 조금 기다리면서 이게. 네. 뭐 저는 그때 한번 뭐 아이폰 그 중국 엔지니어들 인도 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폰이라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이제 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맞추겠다는 의지의 이것이 결합을 하니까 중국하고 인도에서 동시 출시라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이제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을 봤을 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20년 전에 내가 중국 갔을 때 25년 전에 내가 중국 갔을 때 했던 생각을 똑같이 중국분들이 지금 인도에 가서 하네. 그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정말 댓글이 많았어요. 보면 옛날 생각난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거기 중국 엔지니어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숨 쉬는 것도 느려. 참나.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98년, 99년에 중국 갔을 때 딱 그 생각이었어, 보면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 친구들도 돈 맛을 알면 빨라지고 바뀔 거야. 라고 이제.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돈 맛을 알면
정신 차릴 거다. 그럼요.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예. 제가 좀 진득하게 한번 인도를 지켜보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북부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남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세금 같은 것도 예. 어떤 소득 대비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여기에서 너무 많이 걷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부 세금을 이제 북부로 다 갖고 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이제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가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실제로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인도가 의외로 이런 자료들은 잘 만들어요. 뭐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소득세 같은 직접적으로 다 연방에서 걷어가는 세의 각 주 비교를 해놓은 거고,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GST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부가세 같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걷어가는 건데, 양쪽을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26% 내외를 걷어가요. 그러니까 남쪽이 GDP가 인도 전체에서 이제 한 31%, 네. 인도 전체에서 인구가 한 20%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세금에서 한 26% 정도 부담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많이 내나? 그러니까 많이 뜯긴다라고 전체 총량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 남부에 이런 불만을 이제 갖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요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인도 단위 이제 루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루피를 세금을 내면 이 동네에 얼마나 돌아오나? 그럼 색이 지날수록 세계 지날수록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돌려받는. 요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밀나두 같은 경우는 내가 100루피를 내면 33루피 정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60, 50. 그러니까 야, 내가 100을 내면 나는 반밖에 못 받네. 라고 생각하면 좀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63, 83, 39. 북쪽도 보면 동네마다 좀 차이가 크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많이 돌려받는 이제 인도 제일 가난한 동쪽 같은 경우는 뭐 네. 100짜리를 훌쩍 넘는 뭐 몇백씩 돌려받는 이제 이런 거니까 인도 내부에서 봤을 때 못 사는 동네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는 니들이 잘 사니까 좀 많이 내. 뭐 우리 유럽 연합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할 때 좀 예.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 세력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남부는 인도 남부 지역 동네 정당들이 되게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에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BJP가 더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 걸 더 많이 뜯어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몫이 더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그쵸. 지금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속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렇죠. 그런 전단 본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도가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네. 인도가 느니까 선거구 개편을 해야 돼요. 우리도 선거구 개편하면 어떻게 되죠? 수도권은 계속 늘고, 네. 영호남은 계속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어떻게든 이 영호남 쪽은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수도권은 요리조리 막아가지고 증가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6년에 이 선거구 개편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현재 543석에서 753석으로 늘어납니다. 오, 그래도 꽤 늘어나는 거 상당히 아닌가요? 늘어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남쪽은 옛날부터 출산율이 낮다 그랬잖아요. 인구 비례로 하면은 이 늘어나는 의석 대부분이 다 북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인도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도 이제 보면 훨씬 약한 상황인데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거 올해까지는 이제 요 선거구로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BJP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디 당이 얼마나 더 딸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모디 당이 이제 일부 성과를 내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카르나타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꽤 빨간색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8 인도 남부라고 분류되는 주지만 28석 가운데 25석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요 타밀나두 요 남동쪽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보면 뭔가 전략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JP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 극우 민족주의 이 감성으로 감성, 그 감성 이거는 많이 잘 안 자극하고. 먹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노선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죠? 이 동네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 존재하던 이 동네 세력 같은 경우도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썩었다. 아. 부패 문제 당연히 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공략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출신인데 이제 개천에서 용난 이런 이제 후보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렇죠. 어떻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모디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 사람 하나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감성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가는 뭐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어떻든 간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혀든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70석 목표를 달성을 상당히 하게 되고 이제 남쪽에서도 이제 모디 당이 이제 더 뭐 타밀나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미할 만한 이제 성과를 올리면 이제 정말 모디 천하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 외신 언론에서만 보면 모디의 승리가 당연시 되고는 있는데 그 배경의 전략이 어떤 힌두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네. 힌두교인들이 한 80% 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표심을 얻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박사님이 보여주신 지도랑 같이 남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야 남부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그렇죠.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남부는 동네가 달라요.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디도 이제 전술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북부에서는 이 전술로 해서 여기까지 얻었고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했는데 남부는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전술로 가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먹힐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세계 최대의 선거. 뭐 우리 선거 치른 다음에 이제 10일 있다 선거하는 건데. 네. 네. 하지만 선거는 4월 19일 날 시작되지만 결과는 6월 4일 날 네. 나온다라고 보시면 나온다. 되겠습니다. 네. 그때 뭐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총모인가요? 네, 뭐 어차피 총리는 모디. 네, 어총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도 다음번 선거에는 이런 거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봅니다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우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뭐 전자투표 100% 전자투표로 실시되는 뭐 인도의 선거 네. 그리고 인도 남부 이야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선거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숨겨진 이야기들 오늘 여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이야기로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